뭐 잘 모른다. 잘 모르고 마시는 거 잘 알지. 자, 갑니다. 30분 정도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여기도 구마 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경찰 정부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우리 막경찰 정부현님의 그 주 종목입니다. 중국술. 중국술 역사가 궁금하다. 우리 정부현님이 그 역사와 이 스토리 쪽에 굉장히 강하신데요. 우리 막경찰님 모시고 우리 중국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가족분들 후기 소개시켜드려야죠. 저희 그 알더밥 열렬 팬이신 무야산다님. 이케 하는 게 드라이 에이징 방송 중에 언급되어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그 알더밥 사이트에 보면은 무야산다님이 에이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네. 자, 광대세상님이 전통 드라이 에이징 하는 집이 공주에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 강남에도 분점 내셨다고 들었어요. 가격이 일반 집보다 좀 있다는 거 가서 한번 먹으려면 용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무야산다님 거의 2배인 것 같더군요. 1kg 에이징하면 500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 로스율이 많은가 보죠.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요. 말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이 투뿔을 한 게 아닙니다. 1등급, 2등급 갖고 합니다. 그럼 가격은 2등급하고 투뿔하고 가격 차이는 아주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물론 숙성 시간, 가공 시간 그 시간에 공인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 재료 자체만 가지고 비싼 재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뭐 그렇게 소등하러 이런 데 가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어쨌든 그 로스율은 상당히 좀 많은 거고, 그죠? 자, 또 무여산다님 일단 맛이 부드럽습니다. 인절미 같습니다. 거려서 한 점만 먹으니 그참 마실 수밖에 많이는 못 먹어요. 또 아이스 워터 에이징도 올려주셨고요. 고기 숙성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해서 숙성고 문을 열고 닫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차가운 물 속에 넣고 숙성을 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하더군요. 또 웻 에이징도 올려주셨고요. 우리 쿠마에서는 그 이베리코를 저 수비드하죠. 수비드합니다. 수비드도 일종의 에이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에이징이라고 보는 게 에이징하고는 아니 그래가고 다른 부분인데. 그 수비드는 익히는 건데 익히는 불로 익히는 거하고는 다르게 단백질이 굳기 직전 정도의 온도로만 익혀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은 그대로 있으면서 요리도 된 부드러운 느낌도 있는 그런 조리법이에요. 수비드를 하면 일단 근막들 그런 것들이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질긴 부분들이 파괴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미디엄 웰던이나 웰던, 미디엄까지 다 수비드로 익힐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진공 포장이 꼭 돼야 되고 물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 예. 온도만 갖고 가는 부분인데 슬로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익히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에이징하고 개념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 막경찰 정구현님 요새 직장생활 어떠세요? 바쁘고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그 요새 다니는 회사 잠깐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뱅베라고 하고요. 그 내추럴 와인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요즘에 조금 새로운 개념인데 와인을 아주 옛날에 자연적인 방식대로 포도를 기르고 그리고 완전히 자연적인 방식대로 아무것도 넣지도 빼지도 않고 와인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향들이 나서 그러니까 보통 와인에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뭐 예를 들어 딸기 향이 난다, 포도 향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약간 잼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 요리를 한 느낌이 나는데 내추럴 와인은 딸기 향이 나면 정말 살아있는 딸기 향이 나고 체리 향이 난다고 하면 정말 생과일 체리를 먹는 것 같은 향이 나요. 그래서 사실 내추럴 와인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또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매력적인 와인들을 우리 다음에 또 우리 내추럴 와인 특집을 한번 우리 막경철님 네, 좋죠. 뭐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술 이야기인데요. 네. 크게 나누면 뭐 백주, 황주 등의 전통적인 주류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에는 이제 맥주, 포도주 중 매우 다양하다.
이게 술 하면 중국 사람들도 술 엄청 마시잖아요. 아, 그럼요. 중국의 이 음식 문화는 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주생주사. 와. 주생주사예요. 네. 주생주사.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의 술을 마신 유적이 그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할 때마다 어디가 더 이렇게 오래된 게 나오면서 계속 바뀌긴 하는데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중국은 꼭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술의 역사에서. 예, 지금은 거의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제가 그 중국 술의 그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전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전설. 네. 첫 번째는 이제 의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하나라 우임금 시절에 의적이 처음으로 술을 빚어 우임금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 임금님이 후세에 반드시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칠 자가 있으리라 하고 우려하며 의적을 멀리하였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두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남기자 주먹밥처럼 뭉쳐서 뽕나무에 난 구멍에 넣어두었는데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아 이게 참 술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1983년에 섬서성 미현 양가촌에서 신석기 시대 앙소 문화의 유물로 알려진 술 전용 도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대략 한 6,000년 전부터 네. 근데 술을- 그거보다 이제 한 2,000년 더 계속 앞당겨졌어요. 더 계속 유적이 계속 나와가지고 유적이 예. 생기니까 오늘 보니까 와인도 달라졌구나. 네네. 와인도 맨 처음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 김익교사한테 교육받을 때, 솔직히 그루지아 쪽에서 네, 네, 그루지아에서 거기 처음 거기 시작했다는데. 했는데 한 200년 정도 더 앞당겨진 또 유물이 또 발견됐다는 그래요? 예. 옛날 사람들도 발효를 알게 되면서부터 술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사실 이게 술을 야생 원숭이들도 원숭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인간이기 전부터 먹었어요. 그냥 그렇게 술의 생각하면 기원전은 역사는 따질 수 예. 없는 부분들은 언제 나왔는가. 이 원시 시대에는 이미 과일 등이 고인 물에 의해서 썩어서 자연 발효된 술을 마셨다라고 하니까 네, 원숭이들도 지금도 그런 걸 그렇죠? 마십니다. 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이네요. 그죠? 한나라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상나라 때는 이미 주지육림을 만들어 네. 놓을 정도라고 주지육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중국의 황제가 네. 고기 좀 걸어놓고 술 좀 이렇게 모아놨다고 나라가 황폐해질 정도로 가난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지금 시대에 조금 그 돈 버는 사람이 술로 호수를 만들고 고기 좀 소 한 100마리 걸어놓다고 안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엔 그만큼 그 정도로- 가난했으니까. 예, 생산량이 적었던 겁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널리 마시던 개념이 아니고 제사용이나 왕후 장상들이 주로 마시는 음료 정도의 개념이 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 문화 때문에 술을 갖다가 술 만드는데 뭐 곡식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인건비도 많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마시기보다는 이제 제례용으로 네. 마셨고 또 제사 후에 음복주 한 잔 정도씩 마시던 그런 문화였던 것 같고요. 자, 후에는 이제 월나라 구천이 군사들과 마셨다는 이 황주가 쌀과 좁쌀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요.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였는데 당연히 술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였다고 하고요. 또 진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금주 정책을 정할 정도로 이게 음주 가무가 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성행했던 그런 아니 일단 한 잔 먹으면 놀아야 되니까 너무 기분이 성공하니까 없대는데 이 금주 정책이 아, 나왔다는 건 그 당시에 대중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한나라 시대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뭐 그렇죠. 우리도 뭐 어제도 밥 먹으면서 네. 소주 한 잔 마시고 오늘은 뭐 와인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일상적으로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재밌는 게 네. 중국 역사에서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을 시대를 올려서 조작을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예, 근데 이상하게 술만은 네. 전설로 그 알려진 연대보다 유물들이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 이쯤 생겼겠지라고 생각한 것보다 그게 더 아니라- 오래됐던 거예요. 술은 좀 특이하네요. 예. 한나라 때 이제 그 명의가 있었습니다. 장준경이라고 이 양반 한의사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술병 고치기로 유명했다는 말이 돌았다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숙취나 또는 뭐 알코올성 간염 이런 환자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삼국시대에 이르러 주조 기술과 술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발전했으며 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술을 금한 진한 시대와 달리 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수나라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시, 문학 등은 술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었고 또 송나라, 금나라에 이르기까지 각지에 주점이 생길 정도로 이 양조업과 술 판매가 성행하였다. 명나라 때는 도초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덕택에 중국 도초에 다양한 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청나라 때는 이미 술이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화로 정착하였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중국 역사를 쭉 훑고 내려오면서 그런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같은데요. 우리 그 막경철님 중국에서 뭐 술도 좀 많이 드셔보셨어요? 네, 제가 수정방 브랜드 매니저를 했었어서 그렇죠. 몇 년 하셨었죠? 수정방 브랜드 매니저는 한 1년 조금 넘게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제대로 중국 술이나 이런 쪽을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있어도 중국 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서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우리 저 막경자 정구현님의 그 이 가장 자신 있는 주제가 이 중국 술 빠이주인데요, 그죠? 제일은 사실 와인이고요. 다음입니다. 그렇죠. 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자, 중국의 이 음주 문화나 음주 예절을 한번 좀 우리가 그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떠세요? 중국 그 분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거기 어떤 특징적인 음주 문화나 예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걔네들은 차가운 음식은 사람 몸을 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온이거나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칵테일, 술을 차갑게 먹는 거 이런 게 중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주가 독하니까 차갑게 먹는 게 좀 흔한 편인데 뭐 수정방 이런 거 마실 때 호텔에서도 심지어 차갑게 한 거 있냐 그러면 차가운 거 내주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절대 술을 차갑게 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워 마시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보통은 상온으로 마셔요. 그 독한 걸 데워 먹으면 죽겠는데. 그럼요. 근데 그 독하지 않은 황주 같은 경우에는 자주 데워 먹습니다. 황주 같은 건 자주 데워 먹고. 그리고 음주 예절은 일단 모든 술은 건배를 하든 이렇게 마실 의사를 표했으면 원샷이죠. 원샷. 예. 끊으면 안 돼. 꺾는 거 없이. 근데 이게 바이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하니까 천천히 꺾어 마시면 오히려 더 취해요. 이게 그래요? 입 점막이 알코올 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마시느라 빨리 마시면 빨리 마셔서 당연히 취하는데 같은 양을 마신다고 쳤을 때는 그냥 차라리 털어놓고 오래 잡담을 하는 게 같은 시간 같은 양을 마실 때는 꺾는 것보다 훨씬 덜 취합니다. 위에서 진짜 그 양을 받아들였을 때 입에 점막 조금만 받아들이고 위에서 그걸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다음날 죽어요. 진짜로 죽어. 아니 제가 최근에 먹어봤던 것 중에 금문고량주 58도짜리. 네네. 대만 최고 술이죠. 처음에 한 잔을 딱 마시니까 이게 막 식도를 타고 찡하고 이렇게 쫙 내려가는 나 여기 거예요. 지나가 다 알려주거든. 다 알려줘. 그 다음부터 몇 잔 마시면서 이게 그 약간 느낌이 그냥 소주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를 꺾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 마셨다가 그 다음날 이 숙취 개념보다는 몸이 뭐 부대낀다고나 부대낀다. 술 마셔도 그 향이 올라오니까.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마셔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바이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조 과정에서 숙취 물질이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숙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코올량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많이 마시면은 그냥 알코올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몸이 힘든 거예요. 알코올이 많이. 그게 숙취지. 아니 그게 숙취는 머리가 아프다거나 머리 아프진 않다. 보통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뒤끝이 깨끗하죠. 근데 많이 먹으면 몸이 힘든 것도 같습니다. 자, 중국은요 넓은 식탁이나 회전식 식탁에 여러 가지 찬을 올려놓고 자기 접시나 그릇에 이제 덜어 먹는 방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 바로 안주래요. 네네. 그냥 늘 그냥 안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점심 식사할 때부터 마시는 경우도 흔하고요. 외식을 할 경우에는 저녁 식사에는 당연히 술을 곁들인다고 합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밥이 있고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 모든 게 다 단품의 요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도 야채 단품의 요리인 거고 고기도 고기 단품의 요리인 거지 우리나라 같은 반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놓고 술을 마셨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밥이나 국수가 끝에 안 나와도 식사가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네요. 예. 제가 97년도에 중국 상해에서 그 한 달간 네. 그 한의학 병원에서 연수를 네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조선족 대학생이 제 이제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생활했었어요. 그 친구하고 처음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식당을 가더니 뭐 한 6가지 7가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새끼가 아이 자식이 그거 하나만 시켜서 먹지 이 새끼가 누구 한국에서 와서 호구로 하나 하고 속으로 이 새끼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김치찌개 해주세요 하면은 김치찌개 밥 반찬 한 서너 가지 한 번에 나오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다 시켜야 되는 네, 다 그래서 다르죠. 이제 처음에 야 이거 좀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리구나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상해 호텔에서 저녁 때 주로 마셨던 그 오량주라고 하죠. 그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공부가주. 네. 공부가주를 그때는 제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자, 그 음주 예절 조금 아까 우리 막경찰님이 이제 건배라고 하죠. 네. 건배라고 하면 반드시 잔을 비워야 되고요. 네. 그 우리나라처럼 술을 잘 못해서 입만 대고 뗀다든가 하는 것은 결례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건배라는 말이 말을 건에 잔 배자예요. 그래서 잔을 마르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똑같은 한자를 우리나라에선 건배라고 읽는 거고 중국에선 간빼이라고 읽고 일본에서 간빠이라고 예, 일본에선 간빠이라고 하고 똑같은 한자예요. 우리나라는 건배하면 보통 위하여의 개념이 좀 강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중국에선 건배하면 야 잔 비워라. 예, 건배가 잔을 비우자라는 뜻입니다. 문화가 다 다른 게 일본은 네. 접잔 문화예요. 너 마시고 나서 내리면 술이 아무리 남아 있으면 다시 채워줍니다. 입만 딱 떼도 첨잔 문화, 첨잔 문화. 절대 다 비우지 않아요. 다 비우고는 내가 술 먹었을 때 딱 비우면 좀 뭐고 이 새끼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중국은 그 거의 대륙 기질이 있네요. 있다니까 딱 던지고 말아야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술잔 작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술잔 작자가 들어가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술자리 예절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는 술잔이 유리가 아니라 금속이나 뭐 나무 깎아서 만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불투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잔이 비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잔이 비었겠거니 하고 잔을 미리 따른다가 짐작입니다. 짐작하다의 그 짐작이 짐작. 잔이 비었겠거니 해서 따라주는 게 짐작이에요. 그리고 잔에 손을 대서 뭐 내 술을 몰래 이렇게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남한테 술을 더 먹인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잔에 손을 대는 행위가 수작입니다. 예. 수작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술잔 작자가 들어가는 이런 게 술자리 예절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만약에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술을 못 마신다 또는 운전을 해야 된다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또는 임신 중이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 술 대신에 차나 음료수를 갖다 주고 확실히 이게 다른 못 마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먹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얘 술 주세요 했는데 건배했는데 내겼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끝나는 그런 개념인가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술자리를 했을 때는 다들 술이 취할 때까지 마시는데 술이 취하는 건 괜찮은데 술이 취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주정도 하지 마 이거잖아. 그러니까 필름 끊기. 취하면 곱게 취해서 그냥 곱게 돌아가셔야지 사고를 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서 굉장히 낮게 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필리 좀 끊겨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좀 반대하죠. 그냥 저 새끼 술 취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하고 다음에 또 같이 술자리를 하는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엄격하네요. 그럼 그 문화가 확실한 문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술 취해서 휘청휘청거리거나 뭐 실수하거나 네. 필름 끊기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필름이 끊기면 곱게 그냥 잠을 자거나 이러야지 사고를 치면은 이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첨잔인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신과 상대방의 잔을 항상 채워두는 것이 예의다. 네. 그러면은 본인 잔도 보고 좀 옆 사람도 잔 비었으면 좀 이렇게 채워주고. 그때까지 찰랑찰랑하게 주니까 네. 부담되더라고. 그렇죠. 그 독한 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이 음주 문화는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확실히 쉽습니다.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고 강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러는 게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일단은 건배해서 쫙쫙 비우고 사실 절대 우리나라도 술 문화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는데 네. 이게 일제 시대 때 한번 확 망가지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하면서 공장에서 술 먹는 문화가 퍼지면서 되게 많이 망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게 많이 먹고 안 먹고 자기 인성이라 인성. 그죠? 인성 이거 버릇인 거라. 그렇죠. 예, 아무리 뭐 이 사람한테 교육을 똑바로 받았다 그래도 그럼요. 술 먹으면 개된 사람이 있고. 필름 끊어지는 애들은 맨날 끊어져. 그럼. 습관이야. 그럼요. 그 인성이라고 인성. 예, 그래서 뭐 이 문화에 대해서 뭐 이 문화가 좋다 저 문화가 좋다보다는 결론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술 개인 차이가 문화는 있죠. 개인 차이다 개인 차. 개인 차이가 예. 있다. 예. 자, 우리 중국 술의 어떤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 저 막경찰님이 좀 우리 가족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그런 이야기나 주제들이 있으시면 좀. 먼저 중국 술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는 네. 의외로 맥주 타입의 술이었어요. 아, 약한. 예, 곡식을 발효한 다음에 곡식 그 죽을 발효를 해서 죽 상태에서 이렇게 술이 되는데 그러면은 건더기도 많고 마시기 힘드니까 수수깡 같은 걸로 걸러가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술을 마셨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황주 타입으로 이렇게 그 곡식으로 막걸리나 청주처럼 빚은 다음에 그걸 오래 숙성시켜서 간장처럼 감칠맛이 나게 발효를 해서 먹는 게 중국의 황주 스타일인데 그게 생겨나고 나서 이 고대의 맥주 타입의 술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아예 완전히 실전이 돼서 있는 줄도 몰랐다가 유물발굴하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베트남 쪽에서도 그렇게 먹던데. 예,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예. 해가지고 원주민들 술 중에 원주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딱 꽂아가지고 빨대를 걸러 네. 먹더라고요. 예. 꿀 좀 타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황주가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황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막 그 뭐 월나라 오나라 이야기 나오고 할 때 걔네들의 수도 지방에서 나오던 술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소흥주고 그리고 막 무협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여항홍 뭐 이런 술들이 황주거든요. 그래서 이 황주를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 먹거나 아니면은 그 황설탕이나 흑설탕을 좀 타가지고 달달하게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마시고 이 황주를 중국 전체가 계속 마시다가 바이주가 빡 하고 나온 게 원나라 때예요. 아, 원나라. 네. 칭기스칸과 몽골 제국이 이렇게 세계 정복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 페르시아를 정벌을 하는데 이때 페르시아 쪽이 중동 쪽이 아랍 문화권이어가지고 이슬람교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셨어요. 네네. 술을 안 마셨는데 얘네들이 술 대신에 알코올로 만든 게 향수입니다. 예. 사막이라서 물을 쓰기가 힘들고 씻기가 좀 예, 어렵고 하니까. 모래로 닦아서 씻고 이러니까 네. 채취가 심하게 나니까 그렇죠. 그걸 가리기 위해 향수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향수를 마시면 취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들도 몰랐어요. 술을 안 먹어보니까. 근데 몽골 애들이 가서 다 때려 부수다 보니까 이걸 마시면 확 취하는 거예요. 그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보니까 술을 증류해서 이렇게 농축시키면 향기도 더 증폭이 되고 이렇게 향이 좋은 독한 술이 된다 하는 걸 알고는 이 사람들을 기술자를 붙잡아 가지고 중국으로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술들을 막 증류해 보니까 정말 좋은 술이 나오는데 그게 바이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이주가 생기고 나서는 황주는 오히려 중국 남방에서만 조금 먹고 중국 전체가 다 백주 문화권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방 쪽은 이제 좀 더우니까 예, 그렇기도 독한 술을 하고 좀 마시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예, 있고. 그렇기도 하고 남방은 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쌀로는 좋은 바이주가 나오긴 나오는데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좋고. 고량주라고 하죠. 네. 흔히 고량주라고도 하고 백주라고도 네. 하고
뭐 네. 바이주나 빠이주라고 네, 빼가리라고도 하고 막 빼가리라고도 그러죠. 네. 하고 이거는 그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름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바이주는 기본은 수수입니다. 수수가 한자로 고량이거든요. 수수. 네. 그래서 수수 100%로 만드는 술이 원래는 고량주예요. 네. 근데 이 수수에다가 뭐 콩이나 뭐 다른 잡곡들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뭐 빼갈은 네. 그 중북 동북 쪽에 있는 명주의 이름 중에 노백간이라는 술이 있어요. 그걸 동북쪽 사투리로 라오빠이